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진 교수님. 빰빰빰빰빰. 외부자들 중 유일하게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아유, 몇 등 하셨어요? 제가 그 82명 중에 3등 했습니다. 누구 진중권회 6명. 오늘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깨에 힘들어갔어요. 아니 그동안에 빠져 있었고 좀 코가 빠졌고. 네. 체면이 안 쓰잖아 그래. 아니 여기저기서 진중권 그러는데 막상 블랙리스트 빠져 있어. 오늘 딱 나오니까 아까 10대에서 만났는데 나는 저 양반이 경보를 하는 분인 줄 알았어. 발걸음이 경쾌해갖고 식사했어. 아니 오늘따라 정말 오늘따라. 아니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디어 이제 그렇지. 존재 증명을 한 거예요. 진중권이야. 나 살아 있어. 네. 어쨌든 뭐 우리 박진규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오늘 대단하세요. 아야 거기도 못 들으셨잖아요. 누구요? 왜 우리? 빠졌지 거기는? 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가? 아니. 문학의 인사가 아니니까. 문학의 인사가 아니니까. 아 맞다. 문학의 인사가 아니니까. 정치계 인사들은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근데 안녕하는 분은 아니 만들어온 당신이 아니야? 리스트 아니 친이 핵심 아니야? 리스트를 친이. 만들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안 회장님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런 명단이 있다는 거 혹시 몰랐어요, 사실. 눈치라고. 진짜로? 몰랐어요. 몰랐어요. 금시초문인데 왜 3등이나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권 초기에 어느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나가가지고 MB 5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삽질할 거다. 그게 있었고 또 더 중요한 건 촛불 때 제가 촛불 집회를 현장 중계를 했어요. 맞아. 그때 무슨 칼라 TV라고 그때 진보신당이었는데 칼라 TV라고 해가지고 저 한 기억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밑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후로 끝난 다음에 2009년에 이제 제가 학교 세 군데를 다 줄줄이 잘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개강하고 나서 3일 후에 잘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사유도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버버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알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글쎄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뭔가 3등이면은 3위면은 뭔가 그 지하에서 문화계를 조직하고 글쎄 조직하고 정권 전복을 꿈꾸면서 뭐 선언이라도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의외로 굉장히 약체네 생각보다. 근데 그러니까. 나 그 리스트 믿을 법은 될 줄 알았더니. 아니 그 리스트 명칭이 재밌는 게 대한민국 핵심 종북 좌파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종북이라는 거야. 근데 그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까지 핵심 종북 좌파로 묶었다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활동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네. 그만두고 뭐 했냐면 저는 제 철학이 그러거든요. 적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보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죠. 항공학교 들어간 거예요. 필리핀에 비행사가. 비행소년이 되려고. 오히려 인생 역전이네. 아니 내가 그 비행소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학교 가가지고 그 상업용 면장, 조종 면장을 따려고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따던 중에 이제 동양대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이른바 정규직 교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양대가 그래도 오히려 저기 그전에는 정규직 교수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비정규직이었죠. 그러니까 그 체급이 올라가서 동양대에서 더 크게 모신 거죠. 저 배우 문선문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검찰 조사 임하시는 심경부터 한 말씀. 경악스럽고 두 번째는 개탄스럽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수준이 일대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국정원에서 그것을 실행을 했고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했다는 것이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고소를 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밑에 어느 번이나. 그러니까 뭐 조사도 좀 받으신 것 같고. 그 문성호 씨는 계속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난 좀 과장된 줄 알았어요 그때.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 잘렸다. 그리고 영화 출연도 얘기되는 게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문학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미리 유인천 씨라는 사람들 지목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갖고 문학의 인사를 내치려고 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근데 무슨 합성사진 얘기도 나왔어요. 그냥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류의 사진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냐 밀배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김여진 그 씨하고 문성근 씨가
그 성행위를 하는 이런 걸 합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돌린 주체가 국정원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정원에서 아예 그걸 만들어 가지고 퍼뜨렸다라는 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 등 정부기관이 고작 한다는 짓이 이런 짓을 하냐. 진짜 이상한 공작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켜서 다시는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또 그렇게 또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박미선 씨는 왜 끼는 거예요? 제가 미선님을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고3 때부터 하는데 제가 고3? 예, 근데 이 누님이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시거나 그런 사람 그렇게 아주 관심 있어 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그 대본에 써 있는 거 한마디를 어떻게 하게 됐나 봐요. 네. 대본에 있는 네, 거를 근데 그 한마디를 했다고 그걸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나 봐요.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대본 그대로 읽었다. 어? 아 이게 그 누님이 그런 그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출연을 했고 그 다음 주에 또 누가 나와 있냐면 강수돌 씨라고 네. 그분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듣자 하니까 높으신 분이 딱 보더니 아 이 프로그램 이렇게 좌파가 많아. 없어졌어요 금방.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못 뵙죠. 왜냐면 이제 김탁한 작가, 신중근 교수 이렇게 몇 명이 있었는데 다들 왜 그쪽이냐. 그러니까 김미화 씨가 쫓겨났잖아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쫓겨났을 때 김미화 씨가 블랙리스트가 있다, 맞아요. 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했을 때 갑자기 막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KBS에서 명예훼손으로 걸기까지 했단 맞아요. 말이죠. 그때 내가 이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맞아. 김미아 그러니까 씨는 블랙리스트란 표현을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그때 야 저런 얘기가 어딨냐 그 명단 보여줘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 글로써 표현하고 여러 군데 활동을 못하게 막아도 할 곳이 있잖아요. 글을 계속 써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나이가 있잖아. 배우나 이런 연기자들은. 네. 예를 들었고 남희석 씨 지금 여기서 딱 걸어놓고 앞으로 10년 동안 못하게 하면 그다음에 남희석 아버님이 오셔서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9년 동안 묶어놓으면 그 절정기 황금기를 지나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김규리 씨가 했던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나의 30대가 그냥 날아가 버렸다. 김규리 씨 배우.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잘 안 풀린다라고. 그 왜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하는 이름 거. 바꿔서. 네. 출연 섭외됐다 계약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름까지 이름도 바꿨어요. 뭐가 잘 안 된다고 해갖고. 아니 그런데 난 진짜 유준상 씨, 이준기 씨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생 이미지 아닌가? 아니, 드라마에서 그리고 나오면.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준기 씨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그리고 그때 왜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갔지? 살짝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유준상 씨 경우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빈소를 철거한 것 철거한 때문에. 거였는데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은 뭐 만약에 제대로 그 국정원에서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 말고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같은 사람. 근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영화 감독들 있잖아요. 예. 영화 감독들 이유가 하나예요. 그냥 민주당 지지 선언한 거. 민주당 지지 그때 선언한 답답한 거거든요. 일이죠. 아니 유준상 씨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한 것도 노무현 없이 그냥 그 그거 빈소 하는데. 철거된 거 갖고 한 줄 항의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2009년 2월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되는 게 이게 이 사고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장악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럼 문학의 흐름은 여기서 누가 줬습니까? 유인촌 씨가 준 거예요.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 때부터 같이 있었잖아요. 서울시 무슨 문화예술 그 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화계의 전체적인 평을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아갖고 이 문화계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세훈 씨가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앉아서 판단하는데 이거를 이게 반대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그 합의해갖고 우리 쪽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야.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이제 10년 전이죠. 한 7, 8년 광우병 전에. 때문에 그 놀란 거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광우병 이후에 이거 체제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근제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른바 좌파 정부가 그쪽 문화단체를 과도하게 지원을 했고 이러면서 이른바 문화계가 완전히 좌파일색이 됐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이해는 없이 과도하게 지금 나선 것이죠. 이명박 시절과 박근혜 시절의 그 블랙리스트가 서로 다른 근원을 갖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정치적인 인식이 홍준표 당시 그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좌파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조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냥 박근혜 정부 시절 와서는 또 세월호 때문에 놀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그것에 조응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소송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소송을 하려면은 형사는 모르겠는데 민사 같은 경우에 특히 피해받은 사실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화도 왔거든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혹시 소송할 의사가 있냐고 왔는데 어떻게 찾아?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KBS하고 MBC 그 후로 거의 이제 출연을 못했죠.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 안 불러줘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모든 피해가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민사를 걸 텐데 건다면은 이겨야지. 이길 뭐 희망이라도 그래서 있어야 그냥 별로여서요 하면 괜히 또 소송 걸었다가 뭐 그게 뭐 입증을 못하게 되면 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냔 말이에요. 안 원장님 이게 수사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정원 내부에서는 조사될 만큼 전 됐다고 봅니다. 왜? 국정원을 현재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는 전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고 이제 검찰 조사는 이게 이제 사법적으로 과연 이 피해 정도를 사법적으로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판단을 하겠죠. 증명할 수 있을 것 그렇죠. 예, 쉽지는 않을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검찰이 어찌됐든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MB를 서초동 검찰청사의 포트라인에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청와대에서 이 라인이 MB가 지시했다 이런 걸 찾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그렇죠. 대통령이 야 우리한테 반대쪽에 있는 연예인들 리스트 작성해봐. 이런 건 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좀 그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 국정원 댓글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속돼갖고 대법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건 이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끝날 수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공교롭게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판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김기춘 실장이 자 위에는 없습니다. 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기소가 김기춘 실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모를 바 없다 하면서 대통령 18개 혐의 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로 인해서 유죄를 받는다고 한다면 MB 정부 시절에 결국 이것도 MB가 관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 근데 그 사실은 사안 자체를 보게 되면 두 개 이제 블랙리스트잖아요. 네. 사안 자체를 보게 되면 MB 시절 게 더 꽤 심해요. 왜 왜냐면은 넘버 3로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박근혜 정권 때는 지원해서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서 그냥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블랙리스트는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질로 보면 이게 훨씬 더 강력한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선이라는 게 분명하겠느냐. 쉽지 않죠. 지금 뭐 문건은 나왔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선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얘가 누구한테 시키고 얘가 뭘 해가지고 얘가 진중권을 가라 했다 뭐라든지 이게 근데 선이 이게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저는 MB 때의 블랙리스트보다 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밉상 리스트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연이라든가 이런 거 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선이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 때의 리스트라든 거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화가에게는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단체에서 무용단체에서는 정말 그 지원이 없으면은 가난한 무용가들이 무슨 저기 조명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예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저는 박근혜 리스트가 더 네.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또 박근혜 리스트는 이게 차이만 간단히 박근혜 네. 리스트는 청와대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정무 수석실을 만든 거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산하 기관이죠. 그 국정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기춘 실장한테 직접 막 가는 겁니다. 타격이. 왜 청와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은 다르죠. 김재동 씨 얘가 나오잖아요. 김재동 씨가 이제 국정원 직원이 와가지고 하기를 각각께서 걱정 참 많이 하신다. 저희가 직보한 사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관리들을 갖다 각하한테 직보를 했다. 그다음에 각하가
찝어서 당신 걱정을 해준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 근거는 될 텐데 이 사람 또 진술을 바꿀 때 내가 뻥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진술만 가지고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건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어쩌다 보면 세계적으로 코미디언들이 해야 될 게 이제 정치 얘기와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이렇게 풍자하고 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겸손하고 예의 바른 코미디언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연예인들이 가장 도덕적으로 뛰어나. 예.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넘버 3 진중권 교수님과 외부자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셨죠? 서울시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혐오 시설 아니에요, 절대로. 야, 교육청 뭐해? 당장 나가야지. 이게 왜 들어와? 안 돼. 이게 여기서 막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왜 들어오냐고. 빨리 나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욕을 하시면 욕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을 주셔도 저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 접하고 심정이 남다르셨죠? 저도 이제 그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사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글쎄 우리가 갓난아이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주겠다. 왜? 무력하니까. 근데 그 무력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다른 아이보다 굉장히 긴 경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더 지켜주고 싶고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아들의 그 어머니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그 어머니들의 소원은 단 하나예요. 내가 이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는 그게 모든 어머니의 심정이라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루 종일 그 사진이 이렇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왜냐면 그때 제가 석관동에 살았는데 그 장애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이제 다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종이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집에 가서 이제 아빠 엄마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저야 뭐 무슨 일인지 알고. 반대 동의서요? 그러니까 장애 학교가 그 특수학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갖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일 같게 왜냐 어린 심정에도 그렇지만 이제 아빠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다혈질이셨어요. 이북분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아빠 이거 저기 어떤 아줌마가 이거 받아오래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너 몇 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7살이요. 이랬더니 너 7살이나 됐으면 너도 네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하고 더 같이 있어야지. 그걸 받아와? 너 진짜 실망했다. 너 내 딸 맞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졸지에 제가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우리 아빠 참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하셔갖고 빚을 많이 남겨주셨지만은 저는 그 아빠에 대한 그 추억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니 50년 전에 제가 그 겪었던 게 어떻게 아직까지도 똑같은 일이 그것도 이 강서구가 이 주민들 얘기는 우리 동네가 이제 뭐 양천구보다 못하니까 특수학교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막 올라오고 막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얼마나 멀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험한 말을 한 분이 뭐 장애 아들이 교육은 받아서 뭐 하냐고. 싫어합니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난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법을 만들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살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아이들이 이 강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구로구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2시간, 3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지도 않고 그럼 그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하기도 어려울 테고. 매일 가는 거 매일. 그 엄마들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이러는데 그 엄마들을 죄인으로까지 만들었잖아요. 무릎을 꿇으면서 그 엄마들이 저는 더 가슴이 아픈 게 그 한 엄마가
제가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성하지 못한 아이를 낳은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 사실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02년에 특수학교를 하나 지은 후로 이제 개인이 하는 맹인학교 하나 생긴 이후에 하나도 15년 동안 학교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지을 때 단 한 차례도 주민들의 반대가 없이 순조롭게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보면은 13,000명 정도의 그 말하자면 이제 장애 아동들이 학교를 가서 이런 이제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3,000명. 네, 13,00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그 아동들은 4,5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안에 장애인 학교가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8군데나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구마다 어차피 지금 못 가는 학생들이 그러네. 네, 4,500명이나 있기 때문에 한 구마다 좀 하나씩. 짓고 특히 저는 강남 3구 같이 예산이 많고 재정이 풍부한 데서 정말 함께 사는 사회, 그다음에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이 측면에서도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뭐 기부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특수학교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운동도 좀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있어요.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없는 데가 이제 시내 한 복판을 중심으로 8개 구가 없습니다. 중구, 이제 종로구 뭐 이런데. 문제는 이게 학교가 또 수용 인원이 장애인학교 맞아요. 많지가 않아요. 적을 수가 100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옛날 성산동에 살았는데 성산동에 제 있을 때 장애인학교가 들어섰어요. 우진학교라고. 맞아요. 스쿨버스가 물어보니까는 서울에 6개 구를 돌아다닙니다. 저기로 은평구, 서대문구, 거기 마포구인데 마포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까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몰아와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 이제 마포구에서 좀 외진 곳 아닙니까? 성산동이면. 그렇다면 저기 남쪽 신도림동, 구파바리스트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뭐냐?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그럼 이제 애들이 솔직히 걔들의 상당수가 자기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애들입니다. 힘들고. 그리고 애들 또 내색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표현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애들을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쩌냐? 아침에 물을 안 먹인다는 거예요. 오줌을 참게 이제 못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부모 입장은 어쩌겠어요? 그럼 내가 빙빙 돌다가 어쩔 때는 애들이 이제 거기서 그냥 용변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애들 말도 못 하고 있고 이게 이제 1시간 반, 2시간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진짜 사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뭐 갈등 해결할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매트를 이제 줘야 됩니다. 그건. 근데 이제 그런 나는 한 가지 거기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반론. 블랙리스트 오늘 너무 심하다. 제가 한번 던져드릴 테니까 한번. 이익과 당위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쓰레기장을 짓거나 아니면 원전을 짓거나 이거는 분명히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특수 이익이 해쳐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특수학교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이익을 해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제 얘기 좀 듣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 잠깐만 제 얘기가 좀 듣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에 제가 이제 양천구인데 일단지 근처에 소각장 열병암 발전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뭐 조금 더 혜택을 줘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줘요. 뭐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보니까 뭐 수영장 만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학교 만들 때도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 자체가 혐오 기피 시설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난 이거 자체가 그 인식 자체가 혐오 기피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걸 갖다 그들의 이익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그 자체 시선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뭔가 혜택을 나도 공감해 100% 공감하고. 아니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그건 학교에 수영장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토지나 이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질 때는 이게 한 10여 년 전서부터 학교 시설을 질 때는 주민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이런 걸 유도를 해요. 그래갖고 학교에 수영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으면 싼 비용으로 그래갖고 심지어는 그 각 지자체 조례에 조기축구와 운동장을 쓰지 않습니까? 운동장의 비용을 일정 부분 이상 받지 못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문화 생활을 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특수학교 시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문화시설을 만들고 그걸 지역 주민하고 공유하는 건 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오케이죠. 그리고 지금 갔던 아이들 장애인 학교 아이들이 그 교육받고 이러는 것도 같이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적으로 무척 의미가 있고 그냥
반대급부로 우리 학교 들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 좀 싸게 이용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반대급부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학교 시설물을 같이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진 교수 말에 그건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럼요. 당연히 우리의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어딘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면은 또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행정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럼 불만을 해소시켜줘야죠. 어찌됐든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당신들보다 나쁜 사람이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부니까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설득한 과정으로서 그분들한테 이 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합시다 하는 또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분쟁 해결할 때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는 물론 이제 사람들 다 선의로 다 이거 우리 당국한다면 매우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논란이 사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이 연출될 만큼 논란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래는 양천구고 강서구가 공동으로 학교를 짓기로 했는데 일단 양천구에는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서구에 공진초 자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짓기로 한 거고 원래 학교 부지에는 학교만 지을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설 지으려면 법을 고치거나 뭔가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와 별도로 뭐가 있냐면 거기가 이제 그 강서구 지역에 옛날 허준 탄생지구 뭐 허준이 활동했던 지역이죠. 구암공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뭐 국립 한방병원을 네. 짓겠다는 얘기가 별도로 나와요, 정치권에서. 그래가지고 2015년에 2억인가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요. 용역도 했는데.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공진초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야무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김성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공약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걸 짓겠다라고. 국회의원 선거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생긴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거기 이제 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상에 핑퐁하는 걸 보면서 거기다 어떤 불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강서구민들 입장에서 또 제가 얘기해 보면 또 그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몰상식하고 그런 분들은 아닌데 입장 좀 한번 들어보죠. 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과 그 서울시 교육청 쪽에서 서로가 제가 보기에는 핑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그 주민들 사이에는 처음에 양천구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 강서구로 왔는데 양천구에는 아예 특수학교가 없는데 강서구에는 그래도 100인 정도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우리만 왜 두 군데가 있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조그만 뭐 20몇 평짜리 아파트밖에 없는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주 그거를 또 우리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적대시만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를 이제 갈등을 푸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이 정치인과 그다음에 시교위와 이 사회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많이 이제 부족한 게 아닌가. 자,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양천구로 가려고 했는데 양천구에서 반대하니까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2014년 이듬해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공진초 바로 맞은편에 엘모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양천구에다가 의뢰를 해요.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부지가 있어서 여유 부지가 있으면은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하면서 양천구에 문의하니까 양천구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걸 설립할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회신이 와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양천에서 거부가 되니까 여기 왔다? 여기서 반대하니까 양천으로 갔다가 온 겁니다. 괜히 위화감만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립병원은 각 지역 인구 대비 국립병원 이런 그 할당 비율이 있는데 서울은 이미 포괄합니다. 국립병원이. 국립병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병원 수요가 있는데 병원이 없는 지역들. 그렇죠. 전국 계획하에서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지역에도 많고. 국립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임의로 공약을 내고 그 지역이 허준 허준의 탄생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낸 거죠. 현재 그러니까 한의사 협회도 있죠. 한의사 협회도 거기 와 있고. 한의사 회관이 있어요. 회관. 한의사 회관도 있고 거기 뭐 허준 동상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이른바 한방 테마 단지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국립 한방병원이 대한민국에 아직 없으니까 국립 한방병원 제1호를 거기다 짓겠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이자 아이디어인데 김성태 의원도 지금 곤혹스러운 게 이제
너무 많이 왔어요. 이제 이 특수학교는 어느 쪽으로 각 부처를 다 봐도 이것을 앉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오. 나는 그 허준 선생이 걸 좋아할까? 생각해봐요. 아, 그러네요. 이번에 보면 서명운동이 일어났는데 거의 10만 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저도 서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더 많은데. 어떤 서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이 특수학교의 그 건립을 찬성하는 사람은 서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강서 구민들 중에서도 서명을 많이 했고, 근데 이게 무조건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무슨 뭐 적폐처럼 보이고 그럴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서로 오해가 작은 오해가 큰 오해를 부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강서 국민들이 그렇게 다 매정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아닐 거예요. 나는 극히 소수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이제 문제가 사실 이제 장애인학교 들어간 것은 사실 약자에 대한 배려란 당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이것을 이익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위의 문제, 이익의 문제는 각자의 관점이 다르지만은 그 어쨌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은 결국은 당위의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당의 문제가 지금 이익의 문제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학적인 분쟁 갈등 조정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의원님이에요. 네.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 입장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이야기가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전혁 작가님 연결. 제가 강서 구민이니까 제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김성태 의원도 잘 알고 참 좋은 분인데. 30년 동안 강서 구민이었는데. 그래? 음악이 뭐 대발산도. 캘리포니아.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 저 전유옥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예, 네. 예. 아, 김성태 의원께서 이번에 저기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막 실검에 예. 오르내리고.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렵게 주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왜 중간에 나가셨는지 30분 만에 나가셨다 이러는데. 제가 정치를 10수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애곡되고 호도된 적은 처음이에요. 그 장애인 학부모들이 토론회장에서 무릎 꿇고 절규하고 호소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인사만 하고 빠지기로 조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 빠져나올 때 그 영상과 주민들이 무릎 꿇고 절규하고 호소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각색되고 왜곡되어져 가지고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많은 분들께 이렇게 정말 불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편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반대하시나요? 서울시에 그동안 15년 동안 장애인 특수학교가 한 번도 들어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뭐 지역 주민들처럼 무조건 이걸 우리 지역 주민들도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네. 공진초등학교 폐교 자리는 바로 인근의 지역 주민들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 대체 부지를 통해서 빠르게 특수학교가 지어지고 마침 마곡 지역이라는 땅을 개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영부단지 옆에 공원 부지에 장애인 특수학교 부지를 새롭게 확보를 해서 그 폐교 자리는 지역의 주민들의 오랜 승원인 그런 한방시설을 들어가는 게 윈윈하는 게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저는 잡고 있었죠. 초등학교 자리에 한방병원이 들어오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근데 지금 그걸 공약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그 공약을 하셨고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진초등학교가 폐교된 이유는 처음에 25년 전에 처음 입주할 때는 취약아동을 둔 그런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갈수록 학생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공진초등학교 폐교는 10년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이 허준 선생이 탄생한 곳이고 공인 보감을 집필한 그곳이고 그래서 이 지역이 한방 테마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한방 의료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또 주로 기초생활 수급 고령자들, 장애인, 탈북 주민 이런 분들 취약계층이 살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한방 의료 혜택을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강서구 주민들한테 국립한방병원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 욕구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강서구에 사는 그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한테는 특수학교라는 게 얼마나 또 절실한 요구일지는 알겠거든요. 허준 선생께서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 원래 특수학교가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애 아동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기념하는 한방병원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겁니다. 어떤 아무리 구암 허준 선생의 발자취를 여기서 찾고 또 대한민국의 이런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임상백리 양한방 협진 체제를 여기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수학교가 들어설 것을 빼들어서 들어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참 그렇기 안타까운 것 때문에 같아요. 조현 교육감이 본인께서 이렇게 마곡의 대체 부지를 먼저 희망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 네. 제가 그걸 해결해 주면은 지역 주민들 이 수건 사업을 위해서도 교육감께서 이쪽 부지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됐다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현 교육감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럼요. 2015년 5월 달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SH공사에 마곡지구 내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 제공 요청을 5번이나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곡 지역에다가 새로운 신설 학교를 해서 주민들 출국을 발생을 서울시 교육청도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조현 교육감이 어느 날 15년 4월 2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찾아와서 이 대체부지만 확보를 해주면은 장애인 부모님들은 자기가 설득하고 여기 이 지역에는 한방의료원으로 가시고 우리는 마곡지구에 특수학교를 짓겠다. 그걸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 걷어붙이고 박은순 시장과 수차례 만나고 우리 서울시의원들과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은 올 1월 달에 정말 박은순 시장께서 큰 결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예고기 돼가지고 이번에 제가 참 정말 몹쓸 정치인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마곡지구에 특수학교를 지을 부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게 사실입니까? 그 구체적인 자료는요. 네. 지난 2년 전에 2015년 11월 13일하고 2016년 2월 5일자 서울교육청 공문에는 강서 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는 강서구 마곡지구에 300억을 들여가지고 2018년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까지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라고 여기 밝혀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혼자서 막 그렇게 혼자 막 이렇게 꾸몄던 일이 아니다. 생각했던 일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국립한방병원이면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체 의료 수요에 대한 조사,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실제로 그런 게 국립한방병원을 세우게 된 계획이 있으며 그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갖다 마련해줄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 없이 지금 하나의 지역구 의원이 총선 공약 차원에서 그냥 얘기한 헛개비 같은 얘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것 없이 지금 하나의 지역구 의원이 총선 공약 차원에서 그냥 얘기한 헛개비 같은 얘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한방의료원 연구 용역비 정부 예산 2016년도 편성 계획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이제 국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서 정부 예산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2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계까지 수립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의 토지 보상비도 약 280억 원, 건축비가 뭐 540억 원, 그다음에 의료기자재 이래가지고 1,0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7개 지역 중에서 적격지를 했는데 저희 지역 이 공진초등학교 자리가 그런 역사성과 지역의 특수성 또 여기가 재작년에 한방의료 특구로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명분과 땅이 다 있으니까. 여기가 지정이 된 겁니다. 예, 저는 참고로 그 교육부 내용을 들어봤고요. 교육감 이 관계하신 분하고 통화해봤고요. 복지부 통화해봤고요. 그리고 양천구 통화해보고 네 군데를 다 연락을 하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예.
2013년 11월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2014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방국립병원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냐 하면서 반대 의견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2015년에 양천구에 혹시 이런 부지가 있습니까? 그랬고 5월 22일 날 양천구청에 문의하고 5월 27일 양천구청은 우리 부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회신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강서구에 먼저 들어갈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 양천구로 넘어간 건데 왜 양천구에서 거부되니까 강서구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며칠 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천구에도 특수학교 부지를 탐색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거기도 하려고 부지를 탐색했는데 제대로 된 부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려 주민들 반발만 있으니까 접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양천구에서도 왜 추진한 걸 왜 거기는 못 하고 여기 강서에서만 하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예, 그러시죠. 예.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 회신이 온 게 2017년 2월 6일 날 회신이 옵니다. 교육청에서 전제 조건이 교육청에서 공진초 자동 자리에다가 특수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고 결정이 되면 마곡지대에 들어올 수 있을지 입지 검토 가능하다. 이건 입지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를 변경하는 과정은 개발 및 실시 계획이 수반되고 녹지율 확보 등을 위해 요청하는 면적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 애둘러서 얘기하면 부지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뜻으로 전에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김 의원님은 다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해석이 저하고 좀 달라갖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정몽주 의원님께서는 뭐 대체로 하신 말씀이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공원에 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서 발달 및 체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수학교 입지의 최적 요건입니다. 이게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해가지고 2016년 11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주장을 했죠. 이런 엄청난 개발 이익을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여의도 땅보다 넓은 지역을 개발하면서 장애인 시설 하나 할애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공원에 관광객이나 모든 주민이 봐도 저게 특수학교로 그러지 않을 정도로 썬콘 방식의 정말 훌륭한 건축물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이 나옵니다. 이걸 지금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한에도 인정하지 못할 박원순 시장님도 그 부정하신다는 거죠? 아니죠.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건 어렵게 시장께서 결심해줘가지고 바로 그 좋습니다. 내용을 문서에 담은 김성태 의원님, 지금 뭐 아무튼 말씀을 들으니까 의원님 입장이 있고 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절대 특수학교를 반대할 용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과 갈등과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셔가는 게 진정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이 아니겠나. 이 장애인 학부모들을 왜 서울시 교육감께서는 앞세웁니까? 서울 교육감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 특수학교를 만들어줘야죠. 왜 그 장애인 학부모들이 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히고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과 많은 이 장애 특수학교 때문에 마음 아파한 국민들께 제가 모든 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중재하고 조정이 모자란 그런 저의 부득이 소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서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거 어떻게 서로 토스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죠.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요 과정에 결론을 보면은 마곡 대체부지 안 된다는 결론이 서울시에서 왔는데 이 중간 과정에 김성태 의원에게
마곡 대체 부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중간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 문제에 합의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은지 각자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진초 자리에다가 짓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학교 부지에서 그대로 학교를 짓는 게 좋고 마곡 지구에는 뭐 거기다 한방병원을 짓든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원래대로 하는 게 좋고 그 점에 있어서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이 솔직하게 그동안에 했던 거 이야기하고 맞아요. 김성태 의원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저는 특수학교가 빨리 지어지길 바랍니다. 정답. 완전 100% 동의. 다른 의견. 전효옥 작가님의 견해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 친화적인 문화시설을 대폭 증강한 특수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여기서 이 특수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공진초 자리에. 공진초 자리에 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김성태 의원이 충분히 이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줄 만한 그 문서가 있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서울시 교육감이 지역 주민에게 함께 풀어주면서 이게 난 공생이라고 봐요. 왜냐면 김성태 의원도 자칫하면 이거 진짜 억울한 정치적인 부분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사결정 있을 때요. 주민을 좀 참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새로운 인비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now I must be involved. 그러니까 나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민들이 내가 네? 당연히 참여하는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설사 결과가 자기들하고 맞지 않고 불만족스럽다도 되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초등학교 졸업식이고 운동회 때 네. 애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맞아요. 거기 키 작은 애가 있었잖아요. 장애를 가져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들이 1, 2등, 3등 따지는 게 아니라 다 손잡고 일렬로 다 같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더불어 나는 그거 이상의 교육이 없어. 그걸 애들이 배운 거지. 그게 교육이죠. 그게 교육이죠. 국회는 지금 팽팽한 힘겨루기 중입니다. 특히 김희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강화됐죠. 예, 뭐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이게 헌정사상 최초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찬성 반대가 각각 145표 딱 동표가 나왔고 기권 1표, 무효 2표니까 과반을 못 넘긴 거죠. 헌재 소장의 자질 문제를 가지고 이걸 낙마를 시켰으면 난 오케이인데 이게 좀 그러지 않고 이게 좀 약간 정략적인 이유에서 부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번은 철저하게 지금의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라는 이 현실을 무시했던 매우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무대책이었던 데서 원인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표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45대 145로 나왔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뭐 충분히 20표 앞설 거라고 하고 정말 무대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파악을 잘못한 거죠, 완전히. 석밖에 안 돼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못한 데서 오는 거고 그 이낙연 총리가 협치가 부족하다. 이거는 거의 90%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제 몰아붙이니까 국민의당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정말 이번에 이길 생각이 이제 가결시킬 생각이 있었다면은 맨투맨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청와대도 맨투맨을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서 안이하게 되겠지 하다가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김희수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근거해서 이번 회기에는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다시 추천 못합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김희수 재판관을 다시 헌재소장으로 추천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임기가 헌재소장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아요. 그렇죠. 그 1년도 안 남는 거를 역대 전례가 없었던 다시 재추천한다 이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그 사람을 소장으로 추천하는 그런 경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임기가 1년밖에 안 된 분을 그렇죠. 왜 헌재 소장으로 굳이 임명하느냐 그것도 야당에서 문제 삼은 그렇죠. 거예요. 보통 문제 삼았어요. 이번에 저희 이제 김희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된 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법리적 과정으로 하나 좀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당론 반대했어요. 그럼 국민의당이 39명이고 과거에 한 울타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이 분석은 누가 하고 이 물밑 접촉을 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건 민주당이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이 직권상정했잖아요. 네. 긴급하다. 오래 끌었다. 사안이 중대성이 있다. 헌재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직권상정할 때는 사실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여당 민주당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150석 정도 낙관합니다. 이러니까 의장한테 시그널을 줬을 거고 의장은 직권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국민의당 39명 중에 15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럼 39명 중에 15명이 찬성했으면 적어도 24명 내지 21명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표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자 국회 들어가고 취재해보고 의원들 만나보면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될 때 안철수와 경선했던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선 의원들이 뭘 우려했는 줄 아세요? 안철수 대표가 되는 순간 김희수 낙마, 김명수 낙마 이거 예고된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에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게 예견됐던 참사거든요. 소수 정당입니다. 여소야대예요. 근데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리얼미터하고 모 방송국하고 조사해봤더니 이 부결에 동의하지 못한 데가 60%가 넘어가고 이 책임은 전체적으로 국민의당한테 있다가 64%쯤 나왔지만 이 결과에 대한 정치적 피해는 누가 보냐면 민주당과 정부가 보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안이하게 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니들이 그래도 호남 기반의 정당인데 니들이 만약에 부결시켰을 때 그 후폭풍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자신감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건은 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한테 좀 정도를 넘어서 너무 지나친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까지 그걸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 맥락에서 지금 반대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들도 이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막지 않았다.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이 5명이서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당은 그렇게 강하게 막자는 분위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딱 돼버리니까는 이제 쉽게 말해서 부결돼 버리니까 자유도 놀란 거예요. 놀란 거죠. 좋다고 이제 막 환호성 지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아직도 여당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특히 지금 여소야대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론 지지율이 높으니까 다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소야대에 대한 적응 기간이 아직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청와대가 오만하다,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욕먹는 줄 아십니까? 여당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저러고 있을 때 이 여당은 무릎이 까지도록 바짝 엎드렸고 야당한테 협조 요청을 해줘야지 청와대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할 말이 좀 있어요. 그 끝난 다음에 그 국민의당이 힘을 보여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헌재 소장을 뽑는 게 특정 정당의 힘을 보여주는 거냐, 존재율을 보여주는 이런 절차냐, 이런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당 그래도 진보적인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진보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낙마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소리냐는 거죠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부결시켜놓은 다음에 그때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의 힘을 보여줬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줬다, 이제 국회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강박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대선에서 패배했다가 재기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의지, 그다음에 자기 존재, 나 죽지 않았다라는 자기 존재를 갖다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어떤 강박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철수 대표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전국 민심 투어에 나섰습니다. 과연 민심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호남을 갔죠. 호남을 가가지고 호남 지역 SOC 예산 홀대론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지역 홀대 또 지역 차별 주장하는 건 민주당과 지역 주민의 이간질이다. 네. 안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호남 지역 SOC 예산 삭감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 하면서 이제 SOC 예산을 가지고 민주당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야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여당이 민주당이 싸움을 거는 그런 상황을 이제 호남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 판단은 호남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국민의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원치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이
오판하거나 오만하지 않게끔 하나의 지렛대가 돼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원하는 스탠스는 잘못할 때 비판하고 잘하면 협조해서 함께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스탠스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호남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SOC 깎았다고 샤우팅하고 그다음 김인수 재판관 한 거 갖고 이제 국회는 국민의당이 결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 성공하는 정부로 가기 위해서 양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걸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박지원 의원의 스탠스였어요.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잘하면 박수 쳐주고 잘못하면 비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박지원 대표한테 그렇게 노예한 정치인이라고 그래도 박수를 보냈던 거거든. 우리 외부자들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럼요. 정확한 스탠스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는 목포의 박지원이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스탠스라든가 뭐 자기의 출신 지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아마 서울시장을 목표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증명, 국민의당의 존재 증명 이거를 강력한 야당이라는 의미 아래서 이쪽으로 한번 그 사활을 정치적인 생명을 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여야의 이제 살벌한 이제 신경전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건지 정말 걱정돼요. 자유한국당은 뭐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는 적반하장이다 이러면서 또 더불어민주당을 또 비난했고 국민의당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자 또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와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적폐 세력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혼담. 과연 120석의 당이 이 나라의 운영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여당은 뭐 반응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왜 깊이 나섰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오히려 여당 대변인보다 청와대 홍보에서 더 센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다. 막 맹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나설 건 아니었다고 봐요. 청와대는 유감이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청와대의 뜻, 정부 여당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 항상 야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2015년도에 그 당시 야당의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상권 분립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야당 당대표는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여지를 남기지 않고 화난다 해서 막 뱉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또 웃고 떠들면 그거 정말 소없는 삶이 국민들한테 욕먹는 거지요. 모든 뉴스의 시작은 추미애 대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난 진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추미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야당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당이 여당 공격할 때 마구잡이를 하잖아요. 골목대장 땡깡 이런 발언은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이 정치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치라는 거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추미애 대표가 정말 이 일본식의 비속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땡깡이라는 말이 사실 일본에서 점잖은 사람들은 안 써요. 그런 말을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냐고요. 어떤 점에서는 아베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이제 국제적인 회의에서 아베가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탁 치고 이렇게 갔잖아요. 아베가 무슨 뭐 자기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스토커도 아니고 그런 국제적인 데서는 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아베가 그때 점수를 땄어요. 근데 백봉 무슨 저기 기념식인가 거기에서 박지원 그 전 대표가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그걸 탁 뿌리치고 가고 눈도 안 맞추고 인사도 안 하고 도대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제가 걱정스러워요. 문재인 대통령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당 역할이 뭔지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잠시 가출을 감행했던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국회에 회곤했습니다. 떼쓰기 야당이 아닌 대한야당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의 활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활약이 정말 코미디죠. 야당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원외 투쟁이라든가 뭐 벌판에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들어올 때는 뭐 하나는 쥐고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여당에서 뭐 이걸 들어줄게라든가 뭔가 얻고 들어오는데 공술의 공수거에 완전 그런 회군이에요. 그럴 걸 모토로 가출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중요한 시대에 뭐 MBC라든가 KBS에 대해서는 파업 왜 하냐고 막 목소리를 내지르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 파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순, 이거를 보여주는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는 거는 저도 정말 그 전전당에 제가 있긴 했지만은 죽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저 바깥으로 나간 그게 명분이 사실 국민들 절반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어야 되는데 긴장겸 지키러 나간 거고 명분 자체가 일단은 호응을 좀 못 얻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또 뭐냐면 출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데다가 거기다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안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이거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다. 정말 명분이 안 서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기 국회는요.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말 야당에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정부 여당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찬스인데 그걸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을 때 저는 다 계산하고 나갔을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뭐냐면 야당성 교육. 현재 여당이 여당 교육을 더 받아야 되듯이 현재 야당도 야당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피켓팅 하면은 의원들 겸연쩍 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뭐 로텐도를 사면은 다 뒤로 숨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에 따르니까. 그 정도로 아직 데모에 익숙지 않은, 시위에 익숙지 않은 현재 여당의 그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수이 필요하다고 홍준표 대표는 느꼈을 거고 야당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나갔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데모라는 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양이 있고 또 하나는 강도가 있어요. 근데 양은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버스로 다 동원시켰잖아요. 그래서 5만 이상 동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명분이 돼야 되거든요. 강도라는 게 막 분노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명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얻은 게 없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거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인상적이게 언론에서 왜 몇 명 모였는지 보도 안 하느냐고. 근데 이제 제가 관전평을 제가 하자면은 궁금하다. 전전당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런 풍찬 노숙 대투쟁할 때 화끈했어요. 그리고 열기도 타올랐고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정말 불을 밝히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원들도 함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딴 생각하고 눈동자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그 강단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구호를 외치는 사람, 그다음에 연설을 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 열기가 그냥 쫙 빨려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치어리더도 없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보수들도 너무 창피한 당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돼가지고 저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지해갖고 만들어낸 정권을 저렇게 말아먹었는데 왜 사죄하지도 않고 우리 지지자들에 대해서 왜 무릎 꿇지도 않고 그리고 친박이라고 해갖고 뭐 존영이니 뭐니 하면서 뭐 골박 친박 뭐 다 해갖고 이제는 정말 찌질한 찔박이 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배지 하나 그거 하겠다고 하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남은 게 정말이지 그 사람들은 천만다행이지만은 보수 지지자들로서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시위도 참 못했지만 맞아요. 시위도 못하더라고요. 복귀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국회 내에서 대정부 질의 같은 건 좀 제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그걸 잘했어요. 어땠네? 자유한국당의 그 박대출 의원이 최근 MBC나 KBS에서 불공정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잘 안 봅니다.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 아니냐 그랬더니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국을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일본의 아베 총리를 더 신뢰한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머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 뭐냐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잘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받아친 거거든요. 근데 총리는 받아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놀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어설프고 또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이낙연 총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친다고 해서 쾌감 느끼고 잘한다 하고 사이다 총리라고 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이낙연 총리는 국민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뻐기면 안 돼요. 저는요. 전염병이 있나 봐요 지금.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국민들 창피하지 않은 수준의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그 수준 낮은 질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아주 격조 있는 언어로 엿먹이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야 앞으로 다시는 그런 수준의 한심한 질의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한심한 질의는 없어요. 총리는 어디까지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한 것이 수준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은 필요한 내용을 저는 물었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답을 했다면은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지금 말장난하고 무슨 뭘 먹이고 이런 데가 어떻게 신성한 국회장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왜 되치기를 당했냐면은 정말 총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꼽아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윽박지르듯이 늘 하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토대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좀 준비 좀 해라. 제발 준비 좀 하고. 지금 이 정부가 못하는 게 한두 제가 가지니까 보기에는 이걸 제대로 집어서 총리로 하여금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뭡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까지 수많은 총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총리들은 이낙연 총리만큼 모르지 않고 이낙연 총리만큼 말 잘하는 거 못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질문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형식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존중하고 국회의원의 수준이 낮지만은 그 국회의원을 뽑은 수많은 국민들의 수준에 대해서 모욕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매우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국의 의회에서 있죠. 그거 재밌더라고요. 영국의 의회에서는 바로 이런 식의 아주 격조 높은 아주 점잖게 예컨대 처칠이 의원들 막 질의할 때 딱 입을 맞게 하잖아요. 아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트 있고 그래서 언어 자체가 격조가 있고 그래서 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국회에서 살려야 할 문화라고 보거든요. 격조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라든지 추미애 대표라든가 지금 정부 여당 겸손해야 된다고 봐요. 좀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50청문회가 열렸을 때 그 민주투사라는 사람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그 장세동 데려다 놓고 윽박 지르고 하면서 아무것도 파지 못하는 정말 무능하다. 야, 저 사람들이 나랑 같이 민주주의를 싸웠던 저 사람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깨준 사람이 딱 한 분 있었는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사가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조목조목 이걸 딱 보면서 야 저게 국회의원이다. 저게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사실 뜬 거잖아요. 요번에도 대구 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치적 성장할 기회가 있는데 그냥 막 던진 겁니다. 막 던져 되치기 막았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로 그 야당들이 제대로 야성 연습이다라는 게 가지고 핏게 들고 막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정부 제대로 그 정부의 실정들 그다음에 이렇게 딱 얘기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필치에 몰아넣는 그런 날카로움들 보여주고 그게 난 야당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정부 질의가 천편일률이에요. 그게 이제 2000년 이후에 전설적으로 대정부 질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정봉주라고. 오랜만이다. 아니 경고를 좀 날리고 들어와야지. 자,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보수 통합의 구심점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 브로맨스를 선보인다 하면서 둘이 뽀뽀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이 키스도 종류가 있잖아요. 뽀뽀를 해주세요. 뽀뽀.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서로 동지의 뭐 사랑,
화합의 그 입맞춤도 있지만은 네. 또 그 반대로 이별의 입맞춤도 있어요. 이거 가론유다의 키스. 그래서 보면은 그날 이제 다 좋게 얘기하면서 막 귀에 해라 쏙쏙 해라.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이렇게 입 맞추고 싶어하는 사람끼리 입 맞춘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입을 맞추면서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둘이 서로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뜻을 알아들은 거죠. 키스 앤 세이 굿바이. 그렇죠. 너는 안 돼. 키스 앤 세이 노죠. 지금 그만큼 그 당 안에 이 모든 그 속사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보다 오히려 바른정당이 먼저 헤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이별의 키스도 진하게 했고. 정치권에서 남자 정치인들 사이에서 저게 마치 통 큰 정치를 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술 마시면서. 정복 의원도 많이 해요. 라고 하자고 하는 의원이 앞에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주례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러면 입술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네. 나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두 사람의 스킨십 속에 화합은 없나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를 꾸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계열의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추석 지나고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자,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좀 밀린 거죠. 밀린 거는.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원외위원장들이 이제 끼면 원외위원장들은 이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만약에 통합을 할 순간 현역 의원들한테 지구당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원외위원장들은 합당한 순간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은 뭐 합당 필요 없다. 자강론으로 가자. 그래서 유승민을 앞에 내세로 가자는 거고 현역 의원들은 반반 또는 한 3분의 2대 3분의 1 또는 한 60, 70% 뭐 이 정도 되는데 이제 통합론이 있어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통합을 아까만 지구당 위원장 뭐 뺏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지. 지방선거 때 자기가 공천한 시의원들, 구의원들, 그러니까 기초의원들, 광의원들이 다 알아서 이겨와야지 자기가 조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바른정당이 공천해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없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통합을 하기를 원하고 물론 이제 그 의원들 가운데서도 유승민 자강론을 펼치는 이제 유승민 의원과 친한 이제 측근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내에서도 서로가 지금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견이 틀린 두 집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재밌는 게 9월 셋째 주차 여론조사 보면 정당에서 다 떨어지는데 자유한국당만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이 많이 빠집니다. 이해훈 파동,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의 자강론과 통합론의 갈등 이것 때문에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모이나고 거의 20%에 육박을 해요. 18점 몇 %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의 눈에도 바른정당이 흔들려서 쫓나는 시점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